서울고등법원 12층 부장판사실의 문패에는 한도균이라는 이름이 단정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오전 8시 정각에 출근한 한도균은 검은색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책상 앞에 앉아 있었죠. 44살의 나이에 부장판사 자리에 오른 것은 법조계에서도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도균의 얼굴에는 성공에 대한 만족감보다는 늘 차분하고 절제된 표정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지만 도균의 시선은 오직 책상 위의 서류들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심리할 사건들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도균의 오랜 습관이었죠. 각 사건마다 세심하게 증거를 분석하고 법리를 검토하며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동료 판사들 사이에서도 원칙의 한도균으로 불릴 만큼 철저한 완벽주의자였어요. 첫 번째 재판이 시작되자 도균은 법복을 입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법복을 입는 순간만큼은 그 어떤 사적인 감정도 내려놓고 오직 법과 정의만을 생각했죠. 재판장 입정하십니다. 법정 격리의 선창과 함께 모든 이들이 기립했습니다. 도균은 위험 있는 걸음으로 재판석에 올라 자리에 앉았어요. 민사 제321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개정합니다. 도균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권위가 있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그리고 각각의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 동안 도균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집중했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사실과 법리에만 근거해서 판단하는 것이 도균의 신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도균은 혼자서 청산의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동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선호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 다시 판사실로 돌아온 도균은 오후 재판을 준비하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가족사진 하나 없이 오직 법전들과 판례집들만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사실 도균에게는 가족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였거든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어요. 도균은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성공한 판사로서의 현재만이 중요할 뿐 과거의 상처는 마음 깊숙이 묻어두었죠.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도균은 하루 일과를 마쳤습니다. 동료들이 회식 자리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지만 도균은 정중히 거절했어요.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짧은 인사를 남기고 법원을 나선 도균의 뒷모습은 어딘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성공한 부장판사이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버림받은 아이의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었죠. 아이. 그날 밤 도균은 아파트로 돌아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넓지 않은 원룸이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에서 도균은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죠. 벽에 걸린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도균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오늘따라 유독 과거의 기억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거든요. 36년 전 8살이었던 도균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는 차가운 겨울 아침이었어요. 어머니는 도균의 손을 꼭 잡고 큰 병원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엄마, 어디 가는 거야? 어린 도균이 물어봤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울기만 했죠. 병원 입구 벤치에 도균을 앉혀놓고 어머니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도균 옆에 놓았습니다. 도균아, 엄마가 잠깐만 가볼게.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린 도균은 엄마가 금방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어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죠. 날이 어두워지고 추위가 몰려와도 도균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 직원이 도균을 발견했고 경찰이 출동해 아동보호소로 데려갔어요. 보따리 안에는 낡은 옷 몇 벌과 작은 쪽지 하나만 들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도균입니다.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그게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죠. 성씨도 없었기 때문에 보호소에서 임의로 한이라는 성을 붙여줬습니다. 성은 보육원에서의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함께 지내는 공간에서 도규는 늘 조용한 아이였어요. 다른 아이들이 떠들고 장난칠 때도 도규는 혼자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 원장은 그런 도균을 유독 챙겨주었죠. 도균아,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균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부터 매달 일정한 금액이 보육원으로 입금되기 시작한 거예요. 보낸 사람의 이름은 무명천사였습니다. 박 원장은 도균에게 말했죠. 내게 천사가 나타났구나. 하느님이 너를 돌봐주시는 거야. 어린 도균은 정말로 하느님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도 후원은 계속되었어요. 심지어 대학 등록금과 로스쿨 학비까지 모든 것이 지원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부모님의 면회를 받을 때 도균은 늘 혼자였지만 그 익명의 후원자 덕분에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었죠. 도균은 항상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기도하며 그 보이지 않는 후원자에게 고마움을 전했어요. 언젠가 저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도균의 다짐은 간절했습니다. 공부에 대한 열정도 그 감사함에서 나온 것이었죠. 성적은 항상 최상위권이었고 결국 명문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 익명의 후원자 덕분이었어요. 하지만 도균은 평생 그 후원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 번 알아보려고 했지만 흔적을 찾을 수 없었죠. 그래서 도균은 정말로 하느님의 도움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도균은 평소와 다름없이 법정에서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재판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죠. 부동산 분쟁 사건이었는데 양측 변호사들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도균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차분하게 심리를 진행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 도균의 사무실로 법원 행정직원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판사님, 급하게 배당받으신 사건이 있습니다. 직원이 건넨 서류 봉투에는 유산 분할 심판 신청 사건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도균은 서류를 받아들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급작스럽게 사건이 배당되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서류를 펼쳐본 순간 도균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건의 제목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 정순욱 유산 분할 심판 신청 마이너스 수익자 한도균. 도균은 서류를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봤어요.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정순욱이라는 사람은 전혀 기억나지 않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도균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서류를 계속 살펴봤습니다. 정순욱이라는 여성이 지난달 세상을 떠났고 유언장을 통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한도균에게 남겼다는 내용이었어요. 재산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작은 원룸 아파트 하나와 은행 예금 몇 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유언장 내용이었습니다. 평생 지켜보며 후원해온 도균이에게 이 모든 것을 남깁니다. 부디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마이너스 정순욱. 도균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평생 지켜보며 후원해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설마 그 익명의 후원자가 이 사람이었단 말인가요? 도균은 즉시 법원 행정과에 연락했습니다. 정순욱이라는 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그 담당 직원은 잠시 후 추가 자료를 가져왔어요. 이분이 30여 년간 매달 일정 금액을 한도균 판사님 명의로 기부해 오신 분이시네요. 무명천사라는 이름으로 후원하셨습니다. 도균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로 그 후원자가 정순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자신을 후원했을까요?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왜 평생에 걸쳐 이런 도움을 줬을까요? 도균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더 자세한 정보는 유산 분할 신청을 한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원의 말에 도균은 서류에 적힌 변호사 연락처를 확인했습니다. 한지우 변호사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도균은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우 변호사님이시죠? 저는 한도균 판사입니다. 정순옥 씨의 유산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도균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지우 변호사는 예상했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오후에 뵐 수 있을까요? 정순옥 씨가 판사님께 남기신 게 재산만이 아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난 후 도균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궁금해했던 익명의 후원자가 누구인지 드디어 알게 되었지만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이 생겼어요. 정순옥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왜 자신을 후원했을까요? 그리고 한지우 변호사가 말한 재산만이 아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다음 날 오후 3시 도균은 한지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작은 건물 2층에 자리한 개인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우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지우의 표정에는 어딘지 무거운 기색이 담겨 있었죠. 정순옥 씨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도균이 바로 본론을 꺼내자 한지우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어요. 판사님 앉으시죠.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 한지우는 도균을 소파로 안내하며 차를 내왔습니다. 사무실 안은 조용했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심의 풍경만이 평온해 보였어요. 정순옥 씨는 올해 67세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폐암이었어요. 한지우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생전에 마트 계산원, 파출부, 요양보호사 등 여러 일을 하시며 근근히 살아가셨죠. 그런데 놀라운 건 30여 년간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매달 일정 금액을 후원하셨다는 점입니다. 도균은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서도 자신을 후원해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저와 어떤 관계가 있었던 건가요? 도균이 물어보자 한지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한지우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정순옥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맡기신 편지입니다. 판사님께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봉투 겉면에는 도균이에게라고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습니다. 글씨체가 어딘지 낯익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도균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읽어보시겠습니까? 한지우의 물음에 도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자 편지지 몇 장이 나왔어요. 첫 줄을 읽는 순간 도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도균아로 시작되는 편지였거든요. 사랑하는 아들 도균아, 엄마가 이렇게 편지로나마 너에게 인사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구나.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야. 미안하다. 평생 옆에서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도균의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36년 전 그날, 너를 병원 앞에 두고 온 것이 엄마 인생의 가장 큰 죄야. 하지만 그때 엄마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단다. 20살의 미혼모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버거웠어. 너를 키울 능력이 없었던 거야. 도균의 손이 점점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어. 매일 밤 너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고 언젠가는 당당하게 내 앞에 설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었단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매달 내게 도움이 될 만한 돈을 보냈어.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전부였거든. 편지를 읽으면서 도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한지우도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정순옥 씨는 평생 판사님의 소식을 멀리서 지켜봐 오셨습니다. 신문에 나는 기사들을 모두 스크랩해서 보관하고 계셨고 판사가 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도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원망했던 어머니가 사실은 자신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사랑해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편지의 나머지 부분을 읽어나가면서 도균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내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엄마는 정말 자랑스러웠어. 드디어 내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직업을 갖게 되는구나 싶었거든. 판사가 되었다는 신문 기사를 보며 엄마는 며칠 동안 울었단다. 기쁨의 눈물이었어. 정순옥의 글씨는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끝까지 내 앞에 나타날 용기가 없었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성공한 내 곁에 서는 게 오히려 너에게 부담이 될까봐 두려웠거든. 그래도 멀리서나마 내 모습을 보고 싶어서 가끔 법원 앞을 지나가곤 했어. 법복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내 모습을 보면 마음이 벅찼단다. 도규는 편지를 읽으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어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더욱 절절했습니다. 도균아, 엄마가 너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 너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도 마. 엄마는 평생 너만을 생각하며 살았어. 내가 행복하기만을 바라며 하루하루를 버텨왔단다. 이제 엄마는 떠나지만 부디 너는 행복하게 살아가렴. 그것만이 엄마가 바라는 전부야. 사랑한다, 내 아들아. 마이너스 엄마 정순옥이. 편지를 다 읽고 난 도규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36년 동안 품어왔던 원망과 그리움, 그리고 지금 알게 된 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한지우는 조용히 기다려 주었지만 도균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도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숨어 있었을까요? 왜 평생 혼자서만 저를 지켜봤을까요? 도균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평생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한지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순옥 씨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계셨어요. 20대 초반의 미혼모로서 당시 사회의 시선은 지금보다 훨씬 혹독했거든요. 경제적으로도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버거웠죠.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판사님을 향한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도규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붐비는 강남 거리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지만 지금 도균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했어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걸까요? 버림받은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법을 선택했고 정의로운 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도균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판사님도 사람 아닙니까? 한지우의 직설적인 말에 도균은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리 성공하셨어도 아무리 훌륭한 판사가 되셨어도 결국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가 평생 사랑한 아들이시잖아요. 정순옥 씨는 판사님이 성공하셨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신 거예요. 도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감춰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성공한 부장판사로서의 위엄도 냉정한 법관으로서의 절제도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다시 그날 병원 앞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던 8살 아이가 되어 있었죠. 그날 밤 도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순옥의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면서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었어요. 분노와 슬픔, 그리움과 후회가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균은 한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순옥 씨가 묻힌 곳을 알 수 있을까요? 한지우는 주소를 알려주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작은 공동묘지입니다. 정말 소박한 곳이에요. 도균은 즉시 차를 몰고 파주로 향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시골길로 접어들수록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죠. 평생 만나보지 못한 어머니를 이제야 만나러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1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공동묘지는 정말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야트막한 언덕 위에 크고 작은 무덤들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묘지관리사무소에서 정순옥의 무덤 위치를 확인한 도균은 천천히 그곳을 향해 걸었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죠.
정순옥의 무덤은 묘지 한편의 조용한 곳에 있었습니다. 다른 무덤들에 비해 특별히 화려하지도 않은 평범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무덤 앞에 놓인 작은 사진틀을 본 순간 도균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 안에는 8살 무렵의 자신의 사진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거든요. 보육원에서 찍었던 사진이었는데 정순옥이 어떻게 구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정말 소중히 간직해왔음을 알 수 있었어요. 묘비에는 간단하게 정순옥의 묘라고만 새겨져 있었습니다. 생년월일과 함께 사랑하는 아들 도균을 그리며라는 작은 글씨가 보였죠. 도균은 그 글귀를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어머니는 평생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도균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44살의 부장판사가 그동안 지켜왔던 모든 체면과 위엄을 내려놓고 한 사람의 아들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어요. 어머니. 처음으로 내뱉는 그 호칭이 목구멍에서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36년 동안 참아왔던 그리움과 원망, 그리고 이제야 알게 된 사랑에 대한 감사함이 모두 섞여서 흘러나왔어요. 어머니가 저를 버린 게 아니었군요. 제가 몰랐을 뿐이었네요. 도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혼자 살면서 저를 원망했어요. 왜 저를 버렸는지, 왜 아무 말 없이 떠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어머니도 얼마나 힘드셨을지, 얼마나 저를 그리워하셨을지. 도균은 무덤 앞에 찬 땅에 이마를 대고 오열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도 도균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만나고 싶었던 어머니와의 첫 만남이자 마지막 작별이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어머니 덕분이었어요. 이제야 알게 되어 죄송하고 평생 혼자 지내게 해서 죄송합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까지 도균은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서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들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무덤에서 돌아온 다음 날 도균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법복을 입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한 후 도균의 내면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더 이상 버림받은 아이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깊이 사랑받았던 아들이라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도균은 한지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정순옥 씨의 유산 처리건으로 상의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지우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네, 언제든지 좋습니다. 오후에 만난 한지우에게 도균은 자신의 결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정순옥 씨가 남겨주신 재산으로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도균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이름은 정순옥 인재육성 기금으로 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해주신 일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이어가고 싶거든요. 한지우는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세요. 정순옥 씨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재단 설립 절차를 진행하면서 도균은 성은 보육원의 박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박 원장은 도균을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도균아,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판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 박 원장의 따뜻한 말에 도균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원장님, 사실 저를 후원해 주신 분이 누구였는지 알게 되었어요. 도균이 정순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자 박 원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분이 너의 어머니였구나.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박 원장도 그동안 궁금해했던 익명 후원자의 정체를 알게 되어 감회가 깊었죠. 앞으로 이곳 아이들을 위한 장학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요. 도균의 제안에 박 원장은 크게 기뻐했어요. 정말 고마운 일이야. 이곳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할지 상상이 안 돼. 도균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박 원장과 상의했습니다.
며칠 후 법정에서 도균에게는 특별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 가족 해체 위기에 놓인 아이의 양육권 분쟁 사건을 담당하게 된 것이었어요.